네, 3자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생활 속에 깊이 관여가 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 중에 이 라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라돈 포비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특정 침대에서 기준치를 최대 9배 넘는 라돈이 검출돼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바가 있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한 그런 방사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건 음이온 파우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들은 이 음이온 그러면 건강에 아주 좋은 이온으로서 음연이 나오는 곳은 뭐 숲이라든지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나오는 자연 발생 음이온이죠. 근데 이제 침대에 모자나이트라는 이런 광석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음이온도 나오는데 우리들이 그동안에 인지하지 못했던 이 모자나이트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이나 토륨이라는 금속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암석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라돈을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 기준 200 베크렐의 3배가 넘는 620 베크렐이 라돈이 검출됐던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라돈 간이 측정기로 측정한 건데요. 제가 이제 좀 오래됐는데 새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왔는데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라돈을 측정해 봤어요. 보신 바와 같이 이 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아주 새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라돈 아이라는 기계로 측정을 했더니 142 베크렐이 나왔고, 특히 약간의 인조 대리석에 있는 화장실 앞쪽에는 161 베크렐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던 것들을 환기를 했더니 69 베크렐로 떨어졌어요. 앞에서 우리나라의 실내 공기질 기준은 약 200 베크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상시도 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 한 150 베크렐 정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이제 반가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환기를 자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로 이제 라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이렇게 대리석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공동주택. 과거에 우리가 아파트에 이 바닥이라든지 또는 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리석으로 하는 게 한참 막 유행이었잖아요. 물론 이게 외장이었을 경우 문제가 안 되죠.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실내에 있었을 때는 이게 환기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지하 수장고, 박물관 같은데, 그 다음에 지하철 공간, 뭐 지하 공간, 우리 지하실도 마찬가지죠. 또 단독주택 중에서는 오래된 주택, 이런 데서 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돈을 아십니까? 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 자료는 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라돈은 자연 방사성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색, 무치, 무미, 그렇죠? 색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는 그런 기체예요. 그래서 기체이기 때문에 아까 환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어디서 나오냐? 우리 바위 같은 암석, 그 다음 흙, 토양, 건축자재 이런 것 속에 들어있다가 이제 우라늄이 이 속에 들어있는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이게 라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본 바와 같이 인류와 공존해온 라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라돈은 암석 중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라늄이 이렇게 라돈으로 이렇게 붕괴 과정에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노출 자연방사선의 50%가 라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그 방사선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라돈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만들어낸 기체, 이것이 이제 라돈인데 조금 어렵긴 합니다. 원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이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말해서 바위나 흙 속에 들어있는 우라늄이나 토륨,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방사성 붕괴라는 걸 합니다. 이건 방사성 붕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리튬이라는 게, 라듐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라듐.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번 붕괴가 되면 우리들이 이제 말하는 라돈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라듐에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붕괴하면 라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이제 암석의 분포, 이 암석의 분포로 지질 연도별 화강암 분포를 쭉 봤더니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는 거예요. 지질 연도별로 이렇게 연도별로 쭉 화강암이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이 분포도 하고 이게 지금 빨간색 보이는 것도 있죠. 이런 것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이렇게 주로 화강암이 많이 분포한 지역에 라돈의 농도, 토양 속의 라듐의 농도, 그러니까 라돈의 전물질이죠. 함량이 높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런 위험성이 좀 있다는 거죠. 이런 쪽의 암석을 건축자재로 활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라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지역의 지하수, 그러니까 물이죠. 지하수 중에 라돈이 얼마나 있는가 봤더니 거의 일치하죠. 이런 조건이 있는, 화강암이 있는 조건의 이런 충청도 지역에 특히 이 라돈의 농도가 높습니다. 물론 각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만은 높다 하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몇 번 말했지만 라돈을 방출하는 대표적인 건축 자재가 이런 곳에 그 화강암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석고보드라든지 그 다음에 벽돌이라든지 이런 콘크리트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보면은 석고보드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콘크리트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나무로 지은 건물이 아닌 바에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돈의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앞에서 이미 말했지만 이 WHO 1급 발암물질인데 주로 폐암과 이런 것들을 호흡기 계통의 기체이기 때문에 암을 유발시킨다 이 말입니다. 알파선을 방출해서 그런다. 알파선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암의 원인별 사망자 수를 보니까 담배 피웠을 때 흡연이 16만 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9,000명으로 라돈이 2등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여기는 폐암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고 라돈 사고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가 이런 음주운전이라든지 돌연사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라돈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담배를 피는 사람들 흡연을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서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실내 공기 중에 라돈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 흡연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1급 발활성 물질이라고 그랬는데 미국 환경보호청에 의하면은 호흡이나 섭취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어
폐암에 이암을 발휘할 수 있으나 몸에 의한 영향은 전체 이해성의 1에서 2%를 차지하며 이 중 89%는 음용, 샤워, 설거지 등을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11%는 직접 설치해서 알려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돈이 발생되는 곳에 주로 호흡기, 우리가 숨을 쉼으로써 나타나는데 아까 오염된 지하수, 이런 지하수를 먹는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돈은 장기간 지속적 노출의 경우 폐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담배 다음으로 흡연 다음으로 높다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라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라돈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 그룹 1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발암물질의 그룹을 보면 1군 발암물질은 인체에 대한, 그러니까 발암물질이라고 확실히 증거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충분한 결과가 나온 경우이죠. 그러니까 담배, 성면, 나둠이나 나돈이나 아까 같은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둠이 나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규제가 되고 있고요. 이 A는 발암 추정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결과가 인체에 의해서는 일부 나타나지만 동물 실험에 충분한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석유 정제, 야간 근무 교대, 야간에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2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작업환경 법에 의해서 매년 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야간 근무 교대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발암 가능 물질 B군에 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은 동물 실험에서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죠. 암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한 연구는 일부 나타나지만 이런 것은 뭐 주파수라든지 뭐 절인 야채, 납 이런 것들에 속하고요. 3군은 발암성 비분류 물질이죠. 암을 일으킨다는 인체에 대한 연구와 동물 실험에서 모두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 차, 잉크, 뭐 카페인 이런 것들이고 비발암성 물질은 안전한 물질이죠. 나일론 원료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돈은 소리 없이 조금만 틈만에서 보이면 여지없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뭐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각종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벽돌 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여기도 갈라진 틈이죠. 갈라진 틈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뭐 수도꼭지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수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우수 배관로라든지 심지어 여기 있는 이런 굴뚝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건축 자재에 해당되죠.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런 암석이나 토양 속에 라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틈을 통해서 또는 건축 자재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토양으로부터 주입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건물에 갈라진 틈을 통해서 들어오다든지 대부분 실내 공기 호흡 시에 이렇게 노출돼서 위험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돈은 자연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요. 앞에서 이미 말씀한 무색, 무치, 무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라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고 틈틈이 이제 그 농도를 측정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 이것은 다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틈이 보이면은 실내로 들어올 수 있고 건축 자재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지하수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몸속으로 씻을 때 아까 샤워할 때도 포함되어 있다겠죠.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이나 암석에서 건축 자재에서 지하수에서 우리 실내 공기 들어오면 여기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흡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이렇게 물을 마심으로써 폐까지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로 나돈이 많이 발생하냐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겨울철 오래된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더라. 그 이유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창문을 잘 열지 않으니까 환기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이고, 오래된 주택이라는 것은 벽면에 틈새가 많기 때문에 이게 기체 성분이어서 빠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앞에서 화강암 지역 겨울철에 더 높다. 진지 오래된 단독주택이 더 위험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조사해보면 새 아파트라 할지라도 공동주택 할지라도 그런 이런 화강암 계통 또는 대리석 계통을 많이 사용하면은 나돈 농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환기를 잘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하 공간, 이 지하 공간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실내 라돈의 권고 기준, 사피코 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피코 쿨인데, 이제 이것을 환산하면 148 베크렐이라는 거예요. 베크렐. 베크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실내 라돈 온도의 라돈 농도를 비교를 해보면 쭉 나와 있어요. 한국은 150, 아까 200이었는데 지금 강화가 돼서 150 정도 되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실내 생활이 많아서 그런지 320이 좀 높습니다. 미국이 130, 그 다음에 영국 50, 일본 40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데는 이제 인공방사선도 좀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스웨덴 이 경우에 참고로 여러분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 공기중 우리나라 기준은 아까 150인데 정확히는 148 베크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라돈은 이제 이렇게 기준까지 어디서 들어오는지 알았고,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얼마만큼 되는지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보여줬던 휴대용 간이 측정기가 바로 라도나이라는 것인데요. 라돈은 이제 알파선을 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알파선을 검출하는 그런 기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 씻고 저렴한 측정기는 이런 그 알파 비적 검출기, 좀 말이 어려운데 아무튼 이런 라도나이 같은 것을 측정을 하면 되겠고요. 이런 것은 즉각적으로 이제 측정이 되는 거고, 또 이제 다른 방법은 그 능동형 라돈 측정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속적으로 라돈을 측정하기 때문에 공기 중의 라돈을 시간대별로 체크할 수 있으나 기계 가격이 고가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좀 어렵죠. 이런 기기들은 이제 그런 좀 특징이 있고요. 또 이런 이제 활성산 흡착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저희도 이런 걸 측정해 본 적이 있는데 지하실 또는 그 지하철 공간에 오랫동안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방치를 해요. 그럼 얘가 이제 라돈을 충분히 그 흡착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계에 넣어서 측정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발생했고 또 어떻게 이게 우리 실내 공기를 들어오고 우리 호흡기에 어떻게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봤고 그걸 측정하는 것까지 했고, 이제 예방하는 방법은 먼저 이제 환기 방법이 제일 좋다고 그랬죠.
지체이기 때문에 환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건물 안에 놔두는 절감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던 그런 원인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틈새를 잡아라. 그래서 이런 틈새 있는 데는 보강제로 막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바닥이나 벽에 갈라진 틈새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잘 막아서 기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나돈 배출 장치를 도입한다 하는 것은 이제 건물 밑이나 토양에 나돈 배출관을 설치를 해서 토양 중에 나돈가스를 모아가지고 실내로 오지 않고 이 환기 팬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는 이런 이제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유용한 수단이 있죠. 요즘은 이제 이런 게 꼭 라돈뿐만 아니라 그 미세먼지라는 실내 공기질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열은 그 보존하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뱉는 이런 장치가 있어요. 열 교환기라고 이런 것들이 학교에도 교실에도 설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전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공기를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환기를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은 라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파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왕에 방사선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생활 속의 방사선 노출량을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CT 촬영하잖아요. CT 촬영을 하면은 여기 보면 밀리시버트라고 있어요. 밀리시버트 이런 단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속에 뒤에서 또 설명하면 우리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량의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 이상을 일으키는 순간 노출량 한 번에 문제가 되는 게 500mS예요. 근데 암 치료할 때는 1000mS를 치료한다 이 말이죠. 방사선 우리 임상방위과나 병리과나 이런 데 가면 방사선 물질로 그 치료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CT 촬영하신 분이라든지 엑스레이 촬영하신 분들의 연간 허용 농도가 50mS예요. 5년간 100mS고 CT 촬영할 때 2에서 3. 지난번에 나돈에서 문제가 됐던 게 연간 1.59에서 9.35 정도의 노출이 된다 이 말이죠. 일반인들이 자연 방사능 노출량이 3 정도 된다. 3.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번 정도의 가슴에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0.1에서 0.2 정도의 노출이 된다. 유럽에서 왕복에서 우주여행 항공 여행을 하게 되면 항공 여행을 하면 0.07 비행기를 자주 타고 다니면 0.07 정도 농도가 이제 노출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연 방사선이 아까 이제 여기 보면 브라질 가리비에서 이 정도 브라질의 가라바이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자연 방사선이 연간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음식물 조리에서 0.35, 공기 중에 1.3 정도 들어있다면 우주에도 0.35 정도 들어있고 앞에서 말했지만 비행기 여행 유럽 왕복을 한번 왔다 갔다 하면 0.07 정도의 자연 방사선 등산 일주일간 알프스를 종주하면 0.026 정도가 된다. 인공방사선 쪽에서 보면 뭐 CT 촬영이나 이런 거 촬영하면은 이 정도 아까 암 치료할 때 뭐 1000 정도 된다겠죠. 종사자들은 50이고 그 다음 X선 13 정도 된다고 그랬고요. 일반 연간입니다. 1회예요. 이것은 연간 일반인들이 허용선은 1 정도, X선 촬영은 0.3에서 1 정도 된다는 것이죠.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는 0.05 정도 된다 하는 이제 이런 뭐 통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항상 우리는 방사선에 노출돼 있고 그런 어떤 동위원 같은 이 탄소여도 탄소 12자리가 있고 뭐 탄소 뭐 6자리가 있고 뭐 탄소 10자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그 동위원소라고 해요. 동위원소. 같은 원소지만 약간의 성질이 달라요. 근데 방사능도 그렇습니다. 특히 방사능은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은 처리 기술이 복잡하고 고비용이고 노출 위험이 상존해 있고요. 반감기라는 것은 이 방사선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기간을 말해요. 그것이 중간 정도, 절반 정도 없어지는 기간을 말해요. 근데 그것이 길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공기 중에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문제에 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사선이 왜 나오고 방사선 물질이 왜 나온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보면 안전된 원자핵은 이렇게 잘 음극과 양극이 잘 이렇게 뭉쳐있어요. 이렇게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가 잘 이렇게 뭉쳐있는 게 안정된 건데 여기에 불완전한 원자핵은 이것들이 그 숫자가 잘 맞지 않아서 어떤 에너지를 자꾸 이렇게 내려고 해요. 바깥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다양한 방사선 물질들이 이렇게 투과돼서 나오는데 알파선이라는 게 있어요. 알파선. 알파선은 여기 이 종이를 뚫지 못해요. 종이를. 그 다음에 베타선이라는 게 있어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게 있는데 베타선은 금속판을 뚫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감마선은 콘크리트 벽은 뚫지 못하지만 이 종이라든지 금속판은 그러니까 가장 센 놈이죠. 어떻게 보면 뭐 X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성자선도 마찬가지고 알파, 감마, 베타. 근데 나도는 아까 알파선이라고 했죠. 근데 그러니까 감마선은 이 콘크리트는 뚫지 못하지만은 바깥에서 몸 밖에서는 가장 큰 거죠. 우리가 이게 감마선에 피폭당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자연 방사진 나도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영향이 커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고요. 특히 폐에 영향을 나도는 감마선 물질이기 때문에 요오드는 지금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이제 131 요오드니 뭐니 이게 아까 동위원소를 말하는 것이죠. 베타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피폭됐을 때 영향이 큰 것이죠. 요오드 문제는. 여기서는 간단히 방사선의 투과성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그래서 감마선이 제일 크고 이 방사선의 전리작용, 그러니까 몸에 대한 우리 몸에 들어왔던 영향은 거꾸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순서로 나타난다. 그래서 알파선의 대표적인 게 라돈이고 그 다음에 감마선의 대표적인 게 요오드 물질이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앞에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했던 그런 불안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에너지가 높아가지고 이것들이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는 뭔가 폭발을 해야 돼요. 방출을 해야 되는 그때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전리 방사선이 비전리 방사선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흔히 비전리 방사선은 자외선 가시광 빛에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 우리가 산업적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이 감마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 전리 방사선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내서 인체 특히 피해를 많이 주는 애들이 전리 방사선이다. 방사능이라는 게 능력이죠. 힘을 말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방사를 내는 강도, 불완전한 핵의 양, 그러니까 불완전한 이 빨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방사능이 큰 거죠. 큰 것은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 빠져나오게 되면 이 빨간 거 불완전한 핵이 줄어들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에너지가 적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그래서 방사능 단위는 앞에서 제가 계속 베크렐 이야기를 했고 시버트 이야기를 했는데, 베크렐은 그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사능 표준인데 1베크렐이라는 것은 1초에 핵이 하나씩 붕괴되는데 그 붕괴된 양을 1dpp, distinction, disintegration per second, 이렇게 초당 붕괴되는 양을 베크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전구가 있다면은 빛을 방출하는 능력, 이것을 이제 우리는 칸델라라고 그러는데, 칸델라를 빛의 밝기를 표시하는 단위인 룩스로 우리 표시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방사능의 세기를 표시하는 단위 베크렐은 방사능을 방출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게 초당 하나씩 초당 발생하는 그 단위를 말하는데, 인체가 이것을 쪼였을 때는 이것을 시버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빛의 세기도 칸델라가 있고 룩스가 있듯이 방사능도 여기에는 베크렐이 있는데, 얘가 지가 내는 방사선의 양이에요. 근데 인체에 해롭냐 해롭지 않느냐 하는 그 정도를 우리는 시버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하고 1년 동안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 양을 1mS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사선 분야를 어떻게 이용하고냐, 그 유익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농작물의 품질 개량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이용하고 있고, 공업용으로서 뭐 비파괴,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선박을 만들었을 때 파괴하지 않고도 어디가 틈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화학물질을 제대로 어떤 추출했는지 여기에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알 수 있고, 뭐 치료 부분에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각종 조사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했는데 어딘지 모른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방사통연소를 분석을 해보면 그 범인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용 원리에 따라서 추적 물질로 트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에 방사통연, 현재 해가 없는 방사능을 먹으면은 이게 간으로 가는지 폐로 가는지 뭐 콩팥으로 가는지 이런 걸 이제 추적해 볼 수 있어요. 또는 공업용으로도 그걸 추적해 볼 수 있고, 이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선을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된 세슘 137 같은 경우에 반감기가 30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게 일본 후쿠시마에서 나왔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인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요두 131 같은 경우는 약 8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히 갑상선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특히 병원 같은 데서 이게 폐수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일어났죠. 이게 이제 쓰나미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에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위험한 7등급 원자력 사고라는데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삼중수소, 트리튬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수소는 양성자와 전자를 가지고 있고 중성자는 수소와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 안정된 상태로 방사선 물질이 발생되지 않는데, 삼중수소는 이 수소 양성자와 중성자를 2개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구조예요. 그래서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해서 방사선을 방출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 200에서 400일, 약 1년 정도면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서해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염수 발생이 원인이 이렇게 원자력 안에서 냉각수로 자기들만 계속 이렇게 순환 사용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이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 저장을 했을 때 뭐 흡착해서 정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삼중수소가 제거되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 일본의 저장 탱크 보관 가능량이 137만 톤인데 현재 116만 톤을 9월 말 현재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바다로 버린다든지 일본이 계속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는. 근데 이제 자세한 정보를 안 알려주니까 우리나라가 불안한 거죠. 우리나라 영향 예측을 해보면 아까 약 1년 후에 서해까지도 이렇게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여기가 지금 이제
그 후쿠시마 근처죠. 그래서 농산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농수산물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요. 방사물질은 영향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생물적으로 보면 먹이 농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 생태적으로도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는 구소련,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 핵 누출 사고가 가장 큰 일이죠. 요거는 이제 원자로 시험 중 인부의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순간적으로 약 30배에 이런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서 현장에서 3명이 죽고, 사고 수습자 31명이 6개월 후에 사망하고, 전 지역에서 방사선 물질이 현재까지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미국의 쓰리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도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에 있어요. 이것도 운전 미숙으로 인해 약 30만 명이 대피한 그런 사고가 일어난 바가 있어요. 원자력 사고는 이게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고들이 7등급 사고예요. 후쿠시마하고 체르노빌 사고, 일본의 후쿠시마하고 체르노빌 사고가 7등급의 위험한 그런 사고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는 체르노빌, 그 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가 7등급 사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이제 그 라돈을 중심으로 방사선이, 라돈은 자연 방사성인데 이걸 발생하는 원인과 저감 방안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세슘이라든지 요오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지금까지 사고 중에 가장 큰 것은 구소련령인 현재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서 가장 큰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현재도 진행 중인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때문에 삼중수소 배출 문제로 우리나라하고 심각한 현재 갈등 관계를 빚고 있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방사선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의에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린피스를 중심으로 이런 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그런 그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